10월 25일 수요일 상암동 클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맑은 동해바다, 지금 이 시각 영상 바로 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와, 바로 독도입니다. 와, 네. 어딘가에 태극기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10월 25일이요. 독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다,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민간단체와 학계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그런데요, 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일까요? 그건요, 네. 이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이 바로 1900년 10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10월 25일 오늘 날짜가 참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이 동해바다에 우뚝 선 저 독도의 모습, 오늘 독도의 소중함 한번 같이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실시간 화면 전해드렸습니다. 앞바다도 금빛 바다예요. 네. 지금 햇살이 아주 눈부십니다. 자, 오늘 독도에서는 맑은 하늘 볼 수가 있겠고요.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2도, 경주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상클 준비한 게 아주 많습니다. 국내외 소식들 비롯해서 보이스피싱 대처법도 연예계 소식까지 꽉 채운 한클 함께 하시죠. 네. 네, 오늘 독도의 날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안태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코너죠.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급류 휩쓸려입니다. 아하. 자,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탄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서 뒤집히면서 4명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해당 지역에선 며칠째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베트남 달랏 인근의 꾸란 마을의 한 계곡입니다. 네. 자, 깊지 않은 계곡 또는 이 비포장 도로를 일명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하죠. 예. 지프차를 타고 관광하는 그런 코스인데요. 자, 어제 오후에 한국인 관광객 4명과 베트남인 운전사 1명 등 총 5명이 탄 지프차가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리면서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네. 자, 앞서 계속해서 지금 어떤 포크레인도 나오고 지프차 모습도 보였는데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비가 갑자기 많이 왔고 또 물살이 상당히 빨랐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나오지만 코스 자체가 굉장히 구불구불한 곳이고 네. 흙탕물이 가득 차 있어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이렇게 많이 찰 것 같고, 지금 이 장면은 베트남 현지 언론 장면인데요. 네. 사고가 난 차량을 포크레인이 가까스로 이렇게 바로 세우는 모습도 볼 수가 참 처참한 있습니다. 모습이죠. 예. 지금. 네. 이 사고가 난 베트남 달랏 지역이요. 요즘 한국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좀 인기가 커지는 그런 지역인데 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난 건가요? 네, 사고는요. 어제 오후에 발생 사건이라 조금 더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만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숨진 한국인 관광객은 여성 2명과 남성 2명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네네. 이 차가 급류에 휩쓸려서 뒤집힌 직후에 베트남 운전사 1명, 한국인 남성 1명은 차에서 탈출을 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 베트남 운전사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한국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에 숨졌습니다. 네. 또 나머지 3명은 한국인 3명은 베트남 당국의 수색 작업 끝에 2시간쯤 지난 사고 지점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얼마나 셌을지 네, 2시간 만에 쭉 떠내려간 그런 상황인데요. 예. 당시 이들은 이 달랏의 자연을 관광하기 위해서 당일치기 투어를 하던 중에 변을 당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또 이 비슷한 시각에 다른 차량에도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네. 계곡을 또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곳은 지프 차량을 타고 물이 흐르는 계곡을 직접 거슬러 오르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예. 다른 관광객이 탈출한 이런 사진들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네요.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차에 거의 윗부분까지 물이 차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죠. 흙탕물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등에는 관광객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들이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굉장히 좀 이 현재 상황,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아찔한 순간들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예. 네, 일단 별다른 안전 장치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한 조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경찰은 사고 차량을 운영하는 업체와 또 운전자 등을 상대로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 외교부는 현지 공관의 영사를 사고 현장으로 보냈고 또 국내 유가족의 베트남 입국과 장례 절차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행을 떠났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분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폭우가 쏟아졌는데 관광 일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현지 업체 뭐 그런 무리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여자인 줄 몰랐다입니다. 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성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허.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한 가해자의 진술을 두고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뒤따라가던 남성이 있습니다. 네네. 뒤쪽으로 보이죠. 이 남성 엘리베이터 아이고. 앞에서 저렇게 무참히 폭행을 하고 실신하게 만든 그 돌려차기남 이모 씨인데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죠. 그렇죠. 자, 애초 그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다는 이런 황당한 진술을 검찰에서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스쳐 지나갔을 때 당신 분명히 여자인 것도 알아, 여성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알았습니다. 근데 첫 때까지도 좀 몰랐다, 여성인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여성분인 줄 몰랐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담당 검사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네. 피해를 때려봤기 때문이라는 것이 피해자 입장이나 그렇다면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러게 그죠. 검사 말처럼 눈이 마주쳤다는 건데 네. 참 모르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가해자의 황당한 답변에 지금 담당 검사가 아주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범행 당시 그 심하게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이 진술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나는데요. 이것도 함께 보시죠. 예. 예. 본인이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본인이 그 정도로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다시 정신 바로 잡아요. 다시 오셔가지고 저는 이 사람 물건 다 주워가요, 뒤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소리 취한 사람을 행동을 했어요. 이 밖에도 이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겁이 나서 깨우기 위해서 CCTV가 안 보이는 그 사각지대로 옮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는데요. 네. 이 가해자 이 씨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긴 했지만 야만인은 아니다라면서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진술할 때마다 추궁이 이어지니까 가해자 이 씨는 뭐 죄송하다 이렇게 좀 그렇죠. 굽신거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좀 같이 보시죠.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본인에게 죄송해야지.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자, 이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해야 한다. 방금 이런 그 검사의 조사 내용을 보고 누리꾼들은 진정한 검사의 모습이라면 뭐 칭찬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진술이 좀 번복되고 거짓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가해자 이모 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 뭐 저렇게 계속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법원은 원심에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징역 20년 확정됐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피해자를 향해서 보복성 발언을 해서 뭐 추가로 또 계속해서 뭐 그때 죽였어야 된다 이런 식의 말까지 했거든요. 이러한 보복성 발언으로 인해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법의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20년 확정됐지만 피해자는 20년 뒤를 걱정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쉬다가 천천히 일어나입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무거운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예. 이번엔 조금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생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 오빠의 이야기입니다. 자, 더 쉬다가 천천히 일어나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다는 것만 잊지 말고. 자,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큰오빠가 보낸 선물 편지 보고 숨막히게 울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네. 자, 글을 올린 이는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해 퇴사하고 또 파혼의 아픔까지 겪었다는 한 여성이 친오빠의 진심 어린 편지와 선물을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 사연을 전했습니다.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린 사연이군요. 그러니까 네. 한 시간을 숨죽여 울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슬픔을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정말 좀
오빠의 그런 감동. 이런 이벤트에 감동한 기쁨의 눈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을 올린 그 동생이라는 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좀 점차 세상과 단절되는 상황에서 오빠가 전한 진심이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도 좀 특히 와 닿았는데, 자, 머리에 떠도는 불안을 발 아래 하수구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불안이 중력 영향을 받는다라면서 절대 불안을 머리에 두지 말라고 직접 손편지를 쓴 겁니다. 와, 저런 말 문구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적인데 네. 이게 진짜 친오빠가 해준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그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 왜 그런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큰 오빠가 방문 앞에 글과 선물을 두고 갔다라는 걸 보면 친오빠가 맞습니다. 뭐 저도 동생이 있지만 네. 참 대단한 오빠다라는 예,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손편지 말고도 이 네. 오빠가 두둑히 현금도 두고 아, 갔다면서요. 근데 저희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영양제, 현금, 봉투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이 글을 쓴 동생분은 오빠한테 정말 여러 가지로 고맙다라면서 댓글들을 모아서 오빠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도 했는데요. 자, 어떤 댓글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보면 나까지로 받는 느낌, 엄청 행복하실 듯 힘내세요라는 글이 있었고요. 또 세상에 남자분이신데도 손글씨가 너무 잘 쓰신다. 어쩌면 이리 세심하실까 등 훈훈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눈물이 앞을 가렸다면서 이 글을 읽고 자신도 자리를 박차고 오늘 하루 잘 보내겠다는 희망을 담은 댓글도 보였습니다. 이 오빠가 힘겨워하는 여동생에게 아까 보낸 손편지 중에 다시 한번 머리에 떠도는 불안을 발 아래 하수구로 내려보내야 한다. 불안은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머리에 두지 말고 발로 해서 땅으로 내보내. 그렇죠. 이런 위로의 말.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있으면 불안을 머리에서 발 밑으로 땅으로 내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태윤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클이 뽑은 광클 이 뉴스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은 어떤 소식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푸틴 심정지설에 보란 듯 공개 활동 이겁니다. 네. 건강 이상설이 종종 불거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번에는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른바 심정지설인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라며 일축했습니다. 어제 영국 뭐 이런 외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건강 예. 이상설이. 근데 의심을 하긴 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한 거고 오히려 더 보란 듯이 활발한 활동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회의하는 모습을 크렘린궁이 공개했습니다. 예. 또 모스크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인사말을 보냈다라고 알렸고요. 이후에 화상회의 등 여러 일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대역을 쓴다는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사기다. 웃음만 나올 뿐이다라고 크렘린궁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공개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이번에도 가짜 뉴스인 것 같은데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그 채널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제너럴 SVR이란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과거에도 암 수술설, 파킨슨병 진단설, 대변 실수설 등 푸틴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이 71세 고령이긴 하지만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는데요. 이 소식의 누리꾼들은 하여튼 카더라 통신, 아닌 땐 굴뚝의 연기가 물음표 뭐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예. 네, 이어서 차량 158대 쾅쾅쾅. 원인은 바로 슈퍼 안개 이겁니다. 자, 먼저 영상 보시면요. 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수많은 차량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고. 불에 타서 형체만 겨우 남았습니다. 검게 타고 찌그러져 서로 뒤엉킨 차량들이 끝도 없이 도로를 메우고 있는데요. 무려 158대의 차량이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와. 현재 시간 23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You see that truck up there? Her car is under that truck. 18-wheeler that was way farther ahead that was on fire. They were trying to put it out, so we just kept hearing explosions, which was very scary for all of us. 자, 영상만 봐도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좀 안개가 발생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텐데 원인은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바로 말씀하신 날씨형. 네. 이재승 기자와 무관치 않은데요. 좋아요. 네. 네, 현지 경찰은 이 일대를 휩쓴 이른바 슈퍼 안개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산불이 유독 많았고 호수도 끼고 있는 지형이라서 짙은 안개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자,
자, 이런 슈퍼 한계가 발생할 경우 가시거리는 3m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이런 지역을 지날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으로 7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도 이런 대형 사고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번 사고로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최소 7명이라고 하고 또 2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게 앞이 안 보이고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서행을 해야 되고 또 운전대 꼭 두 손으로 잡고 핸드폰 절대 보지 마시고 또 잠시 차량을 길가에 대놓고 좀 쉬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간 거리 자체를 평소보다 50% 미만으로 더 네. 줄여야 되는 차간 거리도 굉장히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등 꼭 켜고 아, 운전하시고요. 네. 다음 소식 뭔가요? 네, 끝으로 NYT K-팝 걸그룹 스테이시의 충고 물음표 네. 이걸로 뽑아봤습니다. 자, 미국 뉴욕타임스가 K-팝 걸그룹 스테이시를 향해서 무대 의상에 주의를 기울여라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주의하러 경고한 건가요? 우리의 이 스테이시가 실수라도 한 건가 싶은데 아니 무대 의상 지금 괜찮은데 뭐 어땠길래 그런 겁니까? 아니, 우리의 스테이시. 우리의 스테이시, 우스. 네, 저도 우리죠. 뭐 네. 우리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K-팝 걸그룹이니까요. 네. 네, 스테이시는 미국의 각 도시를 돌면서 그 지역에 연고를 든 스포츠팀 의상을 무대에 입고 나오고 있는데요. 텍사스 댈러스 공연 때 입고 나온 유니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 네. 자, 이제 연고지가 그 미국 텍사스인 팀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다른 팀의 옷을 입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조금 담당자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정답 맞습니다. 네, 스테이시는 레인저스 팀 유니폼을 입고 나왔는데요. 텍사스 연고의 레인저스 팀은 메이저리그의 텍사스 레인저스가 맞습니다만 예. 스테이시 멤버들이 입은 건 영국 스코틀랜드 프로축구팀 글래스고 레인저스의 유니폼이었습니다. 네, 지역명과 함께 레인저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팀이 많다 보니까 빚어진 실수로 보입니다. 아니 뭐 이게 그렇게 막 정색하고 지적할 일인지는 사실 저는 잘 레인저스도 모르겠어요. 비슷한데요. 네. 그냥 좀 그냥 귀여운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뉴욕타임스도 기사를 해프닝성으로 다루기는 했습니다. 이 기사를 쓴 빅터 베이더 기자는 텍사스 레인저스 팬들도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는 않다, 재미있어한다. 스테이시의 실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와 메일 주소로 제보해 주시면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7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전화나 문자를 통한 금융사기를 지칭하는 보이스피싱. 이 불법 대출 광고 문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김미영 팀장이나 이 검찰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법 등은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네, 어디시죠? 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네,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세 차례 걸쳐서 공문장을 발부해드렸고요. 네, 본인이 저희 검찰청으로 출석해두지 않으셔서 이제 연락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뜯어내죠. 지금 들으신 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도 여전히 피해자는 생기고 더 큰 문제는요. 범인들의 수법이 날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작년만 해도 5천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 재테크로 돈을 잘 불려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범죄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머니클래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가 아주 형사님처럼 네. 꼼꼼하게 범죄를 파악해 왔다고 하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거 끝나면 유튜브로 다 올라가잖아요. 네. 가족, 친지, 친구들한테 널리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보이스피싱 유형에는 좀 어떤 게 있는지 범죄 수법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은 보이스피싱 유형이 정말 너무 다양해서 네. 우리가 일일이 짚을 수도 없을 만큼 많아서 네. 오늘은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장년층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녀 납치 및 사고를 빙자해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간 자녀가 납치가 됐다고 한다거나 뭐 혹은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지금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사고를 빙자하는 유형인 건데요. 딸인 척하면서 아빠 나 지금 사채업자한테 잡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 사례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빠야. 왜 그래? 큰일 났어. 왜? 사고 났어? 나네 친구가 사건을 빌렸는데 내가 보증을 써줬어.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지하 창고 같은 데 끌려왔어. 네, 사채업자의 상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아버님이 어느 대신 돈을 갚으시면 딸님이 멀쩡한 거 안 다치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경찰청이 이제 실제 사례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제 그런 걸 유튜브에 올린 건데 맞아요. 이런 사례 들으면 진짜 내 딸인가 싶으면서도 지금 당장 뭐 잡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돈을 주면 딸이 안 다친다고 하니까 빨리 은행 가서 입금해야지 뭐 이런 생각부터 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긴박한 마음을 그러니까 악용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딸인가 약간 긴가민가 하기는 했지만 이 피해자가요. 맞아요. 네네. 상황 자체가 긴급한 상황이니까 일단 내 딸일 수 있으니 내 돈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통장을 일단 챙겼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아내가 잠깐만 있어봐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다행히 이제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지만 네. 이런 사례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목소리를 위조해서 네. 정말 실제로 비슷하게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상황 자체도 긴급해 보이는데 내 딸, 내 아들이랑 목소리까지도 비슷하다면 이 정말 쉽게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먹이는 딸 같은 어떤 그런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그럼요. 없으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악용한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사칭 유형도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예. 온라인 메시지에서 이제 지인을 사칭해서 가족을 사칭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엄마 나 지금 휴대폰 고장 나서 술이 맡겼어. 급하니까 돈 좀 빨리 좀 보내줘. 뭐 이런 사례들. 뭐 혹은 금융기관을 이제 사칭해가지고 범죄 사례에 지금 연루가 되셨다. 지금 명의가 동의가 도용이 되셨으니까 저희한테 계좌 비밀번호 그리고 보안카드의 일련 부분 일단 알려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지금 지급 정지를 해드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한테 돈을 받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로채는 사례들도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금융기관 인척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이제 광고 문자 그리고 뭐 알림 문자 많이 오는데 이런 문자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활용해가지고 사기 범죄를 하는 거를 이걸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스미싱. 네, 이렇게 주로 스미싱 문자를 받으시면요, 일정 사이트에 연결이 되는 URL이 보통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링크 주소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 URL을 딱 터치를 해서 들어가는 순간에 악성 파일이 바로 깔린다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요구를 하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깔리는 순간 바로 해킹이 돼서 원격 조종이 된다거나 혹은 바로 돈이 인출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건데요.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사례는 문자, 그러니까 택배의 문자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기사인 것처럼 고객님 지금 문자 이제 주소가 지금 잘못 입력돼 있으니까 빨리 입력해 주세요. 뭐 혹은 뭐 어디에 놓을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형인 거고요. 상품권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원금 대출도 많은데요. 특히나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청첩장이랑 트로트입니다. 그러니까 청첩장 부고 문자인 것처럼 마치 모바일 청첩장인 것처럼 링크를 클릭하게 한다거나 혹은
고령층 요즘 또 트로트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이명용 씨의 그 노래를 무료로 뭐 회원가입 등등의 절차도 필요 없이 바로 들으실 수 있으시다. 이제 터치해서 들어가시라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악성 코드 깔려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인출이 되는 거죠. 요 화면 지금 좀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 오면 사실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안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정말 위험한 겁니다. 네. 그리고 링크 눌렀다가 뭔가 막 프로그램이 깔렸을 때 휴대폰이 도둑놈들한테 점령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교묘해지고 있는데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하는지 요 핵심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일단 납치 관련해서 사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다면 네.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안전한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등의 이제 우리 사칭을 받았을 때에는 일단 뭐 카드 비밀번호라든지 뭐 보안카드의 일련 번호를 알려주는 거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뭐 일정 특정한 절차 없이 단순히 자 보안카드 번호 불러주세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되겠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저희 URL 포함된 문자 예시 보여드렸지만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한번 좀 의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이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금융기관인지 혹은 특정 회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하나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서울의 중앙지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찐센터라는 콜센터입니다. 네,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010-3570-8242 이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예. 이 번호가 보이스피싱으로 활용되고 있는 번호이거나 혹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활용됐던 적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는 콜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온 번호가 있는데 이게 의심스러우면 이 찐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거죠? 맞아요. 아하. 여기서 알려주니까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불분명한 앱을 통해서 이미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이미 원격 조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럴 때는 내가 설사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조차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링크를 이미 클릭한 뒤라면 내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뭐 집전화나 혹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활용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거 남의 얘기 아니야? 뭐 나 당하겠어? 심지어 요즘엔 또 2040도 많이 당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아우 내가 무슨 보이스피싱이야 라고 간과하지 말고 나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지만 의심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맞아요.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문자 이런 거 뭐 택배 주소지 입력 변경해야 됩니다. 클릭하세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급하면 택배 기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급하면 나한테 전화 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좀 그냥 문자 같은 거 링크 함부로 누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도 보이스피싱 범죄 이미 당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신고부터 해야겠죠. 아하. 사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조금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업무도 또 많이 나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A 업무는 이 번호에, B 업무는 이 번호에 좀 기관마다 막 맞아요. 다르고. 예. 이쪽에 전화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미루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복잡했지만 지난달부터 네. 112로 보이싱 관련 신고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112요? 맞아요. 예, 예. 112에 전화만 하시면 저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이제 일련의 처리를 다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2차 피해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급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은행 기관에도 따로 연락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금감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이제 사고 예방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내 정보가 노출이 되었으니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막아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또 실제로 사기를 당하고 나면 지금은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것조차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은행 계좌를 이미 노출이 된 것 같다면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 모든 것을 막아달라라고 하면은 이런 신고 안내까지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URL을 터치해서 악성 앱이 설치가 된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또 고령층일수록 초기화도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이제 휴대폰 이제 단말기를 파는 대리점이나 직영점에 찾아가셔서 네. 이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이런 거는 많이 들었지만 맞아요. 그래도 피해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 방심하셨던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반복 학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
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 하면 그냥 뭐 어디 전화하지? 당황하지 말고 112로 일단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은행 콜센터 같은데 네. 자기 계좌가 있는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면 되고요. 그리고 금감원의 사고 예방 시스템이 있고요.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런 웹사이트 pd.fss.or.kr인가요? 이거 네.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112 다시. 네. 111만 기억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성 앱, 누군가 내 휴대전화, 내 스마트폰을 점령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려우면 네. 뭐 휴대전화 대리점에. 대리점 같은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해금융 큐레이터가 잘 짚어준 게 내 휴대전화로 이 번호가 진짜 그 금감원 번호 맞아 네. 검색했는데 가짜 사이트를 노출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친구한테 야, 너 폰 줘봐. 맞아요. 그래서 일종의 더블 체크. 정말 중요합니다. 점령이 안 당한 내 친구의 폰을 한번 체크하는 거. 요것도 꼭 중요하다.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의심하자라는 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어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나갑니다. 저희 2매씩 드립니다. 요거는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문자 메시지, SMS라고 하죠. 문자 메시지와 피싱, 이 두 영어 단어의 합성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스미싱, 2번 고고싱, 3번 복싱. 자, 지금 상암로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마칠 때쯤에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오늘 이 영상은요 꼭 가족, 친지, 우리 모두 조심해요라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요즘 대세는 뷰, 전망 좋은 건물이 인기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전망을 누릴 수 있는 화장실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 번 이용하려면 억대 비용이 든다는데 함께 보시죠. 세면대의 변기에 얼핏 보면 고급 호텔의 화장실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특별한 이유, 바로 지구를 발밑에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민간우주 관광회사 스페이스 퍼스펙티브가 공개한 우주 스파라는 이름의 화장실입니다. 내년 운행이 예정된 캡슐 형태의 열기구 우주선 넵튠에 설치돼 있는데요. 보통 우주에서 화장실을 쓰려면 몸이 둥둥 뜨기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처럼 기저귀나 진공 변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우주선은 지구의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32km 지점까지만 운행하기 때문에 우주선 안에 무중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구에서 쓰던 것과 같은 변기를 쓸 수 있다고 해요. 화장실에서 이를 보다가 창밖을 내다보면 광활한 우주와 함께 지구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니 꽤 솔깃해지죠? 이 우주선은 한 번 뜨면 6시간 동안 우주를 비행하는데요. 탑승권은 일단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미국 텍사스주입니다. 한 통학버스 아닌데요. 아이들은 역시 버스를 타도 가만히 있질 않네요. 그런데 잘 노는가 싶더니 갑자기 한 아이가 비틀대면서 운전 중인 기사에게 다가갑니다. 멀미라도 하는 건지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런데 버스기사 아이를 보더니 황급히 아이를 챙겨서 버스에서 내립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 버스 안에서 간식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겁니다. 통학버스 기사의 재빠른 대처 덕분에 다행히 아이는 호흡을 되찾고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뒤늦게 이 사연을 들은 아이의 엄마는 통학버스 기사를 영웅이라고 칭하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만해서 정말 다행이죠.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아이들은 이래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평생 직장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이직과 퇴사가 잦다고 하죠. 그런데 특별한 복지 혜택으로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다들 일하는 중인 거 맞죠? 사무실에 고양이가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있는 한 반려동물 용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면 그 즉시 고양이를 한 마리씩 배정해준다는데요. 당연히 일할 때 고양이와 함께 할 수 있고요. 고양이 사료값이나 장난감 등을 사면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양이가 잘 크면 정성껏 돌봤다는 증거라며 승진의 기회까지 주어진다는데요. 와, 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최고의 일터일 수밖에 없겠어요. 이 회사,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 둘래! 회사를 박차고 나가고 싶어도 고양이와 정이 들면 망설이게 될 테니 어쩌면 회사 측에선 이런 것까지 계산한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19일입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받고 유흥주점 실장을 붙잡은 지 몇 시간 만에 정황이 나왔습니다. 내사 단계일 뿐이라 했었지만 이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유흥업소 여성 실장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와 다른 마약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나의 아저씨의 추락, 이선균 마약 혐의 일파만파.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 영화 기생충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 충격적인 마약 투약 혐의,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정식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주만 해도 그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 단계였거든요. 처음에 내사자 신분이었는데 지난 23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습니다. 경찰은 그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정식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앞서 들으신 바대로 이 경찰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 20대 여성 실장 A 씨를 마약 혐의로 조사하던 중 이선균 씨의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 실장이 자신의 집과 그 일하던 유흥업소 등에서 이선균 씨와 함께 대마 등의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와 A 씨가 올해 들어 10여 차례 통화한 정황도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조만간 이선균 씨를 소환해서 모발 검사 등 마약 정밀 검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네,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 사건에 이제 총 8명이 연루됐다. 이것도 지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그 인물들의 실체가 또 속속 드러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는 인물 중에는 방송인 출신 30대 작곡가인 정다은 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같은 혐의로 내사를 받는 가수 지망생 한서희 씨와 과거 한때 가까운 지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한서희 씨는 좀 유명 인사인데요. 빅뱅의 탑씨 그리고 그룹 아이콘 출신의 비아이 씨와 함께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인물입니다. 또 이선균 씨와 함께 언급된 인물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인 황하나 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하나 씨 또한 굉장히 유명 인사입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전 여자친구인데요.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사회적 이슈의 중심이 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선균 씨가 이 두 사람과 함께 마약 투약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선균 씨 측은 이 황하나 한서희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하면서 이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선균 씨 측은 아까 조금 전 얘기했던 그 유흥업소 여성 실장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아서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인데 또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부인이죠. 역시 배우인
전혜진 씨가 예전에 빌딩을 매각한 사실이 다시 좀 재조명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일단 이성균 씨가 그 유흥업소 실장에게 진짜로 뭐 협박을 당해서 돈을 건넸는지 아니면 수사 입막음용으로 돈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내이자 배우 전혜진 씨가 지난 5월 서울 논현동 소재 빌딩을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이 사태가 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140억 원에 구입한 빌딩인데요. 1년 만에 15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시세 차익을 10억 원 정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여러 세금을 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빌딩을 산 지 불과 1년 만에 굳이 손해를 보고 팔았다. 굉장히 조금 의혹이 생기죠. 이성균 씨 측은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전혀 단호하게 관련이 없다라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같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성균 씨의 마약 의혹이 터져 나온 이후에 3년 전 한 무속인이 이성균 씨에 대해서 예견을 했던 영상이 또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아주 화제였습니다. 무려 3년 전에 한 무속인이 그 당시 화제였던 영화 기생충의 주역들의 사주풀이를 하는 콘텐츠 영상이었는데요. 이런 게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 무속인이 이성균 씨의 사주를 보면서 왜 수갑을 찬 게 보이나라고 하면서 이분 그런 건 안 하겠죠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마약을 뜻하겠죠. 또 그러면서 갑자기 수갑 찬 거랑 주사 맞는 게 왜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까먹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러면서 특히 10월을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 3년 전이잖아요. 당시만 해도 이성균 씨와 마약을 연관시키기엔 굉장히 힘든 조합이었거든요. 게다가 10월이라는 시기까지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순식간에 화제를 모으면서 이성균의 구설수를 예언한 점집이 어디냐는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해당 무속인은 2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에 배우 유아인 씨 마약 사태 저희도 이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때처럼 이성균 씨가 참여한 다른 작품들도 그리고 그런 스태프들도 피해가 참 클 것 같아요. 또 많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성균 씨가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촬영을 완료한 영화만 2편이었고요. 촬영을 이제 막 시작한 드라마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손해가 막심합니다. 무려 200억 원에 가까운 제작비를 들였다고 전해지는 영화 탈출, 그리고 이 후반 작업 중인 영화 행복의 나라가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연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스캔들로 언제 관객을 만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영화 행복의 나라 배급사는 이 영화 하이파이브라는 영화의 투자사이기도 한데요. 이 하이파이브는 앞서 마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아인 씨의 주연작입니다. 마약으로 인한 주연 배우 리스크를 연이어 2번이나 겪게 된 셈입니다. 그나마 이 드라마 노웨이 아웃은 아직 이성균 씨 분량이 촬영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급하게 이성균 씨를 대체할 대타 배우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성균 씨만큼 이 주연급 배우를 쉽게 찾기는 쉽지 않아서 조금 고난을 겪을 예정입니다. 이 2번이나 피해를 본 그 영화 행복의 나라 투자 배급사처럼 발목을 정말 세게 잡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배우도 있어요. 배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성균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배우 유재명 씨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명 씨가 이성균 씨와 관련된 작품 중에 행복의 나라 그리고 드라마 노웨이 아웃 2편에 모두 출연을 합니다. 유재명 씨가 그런데 피해를 입은 것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영화 소방관이라고요. 영화 소방관의 주연 배우는 곽도원 씨입니다. 곽도원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가 됐었죠. 그리고 2020년에 촬영한 영화 너와 나의 계절은 이 배우 김동희 씨의 학교폭력 논란이 터지면서 또 언제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연이어 무려 4작품이나 이 동료 배우의 무리로 직격탄을 맞게 된 건데요. 이 소처럼 일한 유재명이 대체 무슨 죄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성균 씨를 잃으면 다음 주 초에 소환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도 피해를 보고 배급사도 피해를 보고 동료 배우 그리고 또 지켜보는 시청자 팬들도
이선균 씨가 평소에 그런 이미지가 매우 신사적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약에 연루가 됐을까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비판할 거 비판하고 좀 이런 시선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그 상황을 또 전해주시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는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사기꾼의 여자? 남현이 예비 신랑 루머 확산입니다. 이 펜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땅콩 관객 남현희 씨의 결혼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남현희 씨가 지난 8월에 이혼 소식과 함께 새로운 열애 상대가 생겼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예비 신랑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인터뷰 기사 제목이 펜싱 남현희 15세 연하 재벌 3세 전청조 만남 열애 결혼 풀스토리 최초 공개라는 아주 길고 화려한 제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자면 현재 42세인 남현희 씨보다 15세 연하라는 나이차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가 재벌 3세라는 것까지 아주 확인된 사실처럼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인터뷰에 등장한 예비 신랑은 전청조 씨인데요. 이 기사에 전청조 씨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지만 이 부상으로 은퇴를 하고 현재는 국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체능 심리학 예절 교육원을 운영 중인 사업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 정말 사실인지도 역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전청조 씨가 이 펜싱을 배우기 위해 남현희 씨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그 두 사람이 선생님과 학생으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전청조 씨가 이 남현희 씨에게 펜싱 관련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업자에서 연인으로 점점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서울의 초고층 최고급 거주지에서 남현희 씨 딸과 함께 세 분이 같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여성조선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으로 소개된 전청조 씨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출신이라고 말했었는데 사실은 인천 강화도 출신이라는 또 댓글이 올라왔었고요. 특히나 남자가 아닌 여자다. 왜 남자라고 하냐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3세가 아니라 사기죄로 감옥에 간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또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전청조 씨와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도 퍼지고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도 진짜 동창인지에 대한 진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청조 씨가 어린 시절 승마 선수 출신이라고 했으니 이게 진짜냐라는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마침 지난 24일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최근 결혼설로 뉴스에 나온 모 유명 인사가 진짜로 승마 선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려서 이 네티즌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승마를 했다라고 이제 전청조 씨가 알려졌으니까 승마협회 확인하고 싶어하는 네티즌도 많았고 언론인도 많았는데 그 승마협회장이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렸군요. 네, 맞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네. 그것도 어떻게 해석될지가 좀 애매하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남현희 씨 측 입장은 좀 어떤가요? 남현희 씨 측은 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런 댓글들이 다 허위 루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남현희 씨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행복하고 싶다. 딸과 행복하게 살 것이라면서 세상에 정말 못된 사람이 많다. 걱정해주는 것만큼 하나씩 하고픈 말 풀면서 세상 더 잘 살아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예비 신랑 전 씨의 재벌 3세나 이 재력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또 공개를 꺼렸습니다. 사업적인 이유도 있고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스럽다면서 결혼 전인 12월 말에는 알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청조 씨도 한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라는 댓글을 받다면서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라 괴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그리고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얻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리스트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성적도 좋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그 이미지를 또 스포츠계에서 했던 인기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사긴 하지만 또 예비 신랑이 누구 이런 관심을 또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욱이
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보면 그 남효인 선수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 사람이 조금 이런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걱정하는 댓글도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남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사생활인데 왜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관심을 갖지라고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침까지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뭐 오늘 아침에 모 매체에 따르면은 전총조라는 그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름으로 된 사기죄 판결문도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 판결문에는 여성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라는 것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그 전총조가 지금 예비신랑 전총조 씨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으로는 맞는 것 같다라고까지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은 확정된 사실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의혹 수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키워드도 보여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억소리 나는 스타들의 재테크. 이건 또 어떤 소식인가요? 아주 부럽습니다. 스타들의 남다른 부동산 재테크 실력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먼저 배우 최지우 씨인데요. 최지우 씨는 그 재건축을 앞둔 서울 청담동 빌라를 최근 매각을 했습니다. 지난 1998년에 분양받은 빌라를 무려 25년 만에 74억 원에 판 겁니다. 지난해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떠난 방송인 이휘재 씨도 같은 빌라를 매각을 했는데요. 매입한 지 23년 만에 지난 9월 약 9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해당 빌라는 그 톱스타 연예인의 주거지, 강남 최대 부촌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시세 차익을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주변 청담동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를 감안하면 두 사람은 최소 6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농반 진반으로 네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넣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또 빌딩 투자로 큰 돈을 번 스타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배우 손지창, 오연수 부부도 빌딩 투자로 막대한 돈을 번 케이스인데요. 지난 2006년 사들인 서울 청담동 빌딩을 지난 2월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11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또 배우 공효진 씨는 최근에 빌딩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자신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지난 2016년 1월 63억 원에 사들인 서울 소교동 빌딩인데요. 이 빌딩을 160억 원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희망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7년 만에 무려 1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2016년 1월에 63억 원에 사들였는데 7년 만에 160억 원에 지금 내놓은 상태다. 거래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지금 우리 상크리 분들은 댓글에 머랭쿠키님, 재테크 나도 잘하고 싶다. 천공무당님, 부럽다. 열심히 사니까 성공하는 건가?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이걸 이렇게 바라보시는 많은 대중분들의 그런 시선은 또 어떤가요?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죠. 사실 저도 부럽거든요. 부럽다는 분들도 많은데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들이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이 일반 직장인들이 얻는 그러니까 월급 수입보다 훨씬 많잖아요. 사실 불법은 아닌데 일반인들에게 불가능할 정도의 거액을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거든요.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서 투자한 다음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방식입니다.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도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더 많은 대출을 받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세금을 아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이 스타들이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이슈를 좀 공개하게 꺼리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부를 얻는 만큼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스타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많은 부를 얻는 거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일은 또 아니지만 또 약간 점점 그들이 사는 세상 같다. 이렇게 좀 약간의 비판 어린 씁쓸한 느낌으로 보는 그런 대중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생한 연예계 소식 박정선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 1번 스미싱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로제 파스타님 그리고 머랭쿠키님 두 분 다 이제 음식 이름이네요. 네,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